과거에는 은행을 통해서 많이들 가입을 했고요. 증권사한테 직접 가가지고 가입을 해도 좋다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요. 그래서 펀드닥터라던가 펀드 슈퍼마켓이라던가 온라인 사이트에서 직접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났어요. 거기에서 가입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뭐 사기를 당한 거나 잘못된 거 있지 않을까? 그런 거 없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펀드는 공모 펀드라고 해요. 그래서 자산운용사에서 만들어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 게 공모펀드, 중개수수료 받으면서. 근데 최근에부터 해가지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라임 사태, 프라임 사태 해가지고 사모펀드들이 항상 문제가 돼요. 사모펀드들은 돈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기금 형성을 해가지고 따로 투자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법적 책임을 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한다, 그리고 펀드 슈퍼마켓 이런 온라인에서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증권사에서 공모펀드로서 인정해주는 펀드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펀드를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설정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검색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펀드는 일반적으로 액티브 펀드 단기 투자 돌리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펀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로 굴리는 액티브 펀드가 하나 있고, 그리고 장기로 지수에다가 투자를 하는 인덱스 펀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다수의 인덱스 펀드는 증권사에 돈이 안 돼. 증권사가 수익을 내는 구조 자체가 회전 수수료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게 떨어지든 오르든 무조건 회전이 자주 돼야지만 증권사한테 이득이 되는데, 액티브 펀드들은 증권사한테 그럼 돈이 되겠네, 샀다 팔았다를 자주 할 거니까. 장기 투자를 하는 인덱스 펀드들은 사람들이 팔아요. 그러면은 회전 수익이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 펀드는 사실상 거의 판매를 하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그럼 가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증권사를 통해서 공모펀드를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ETF 펀드를 가입해야 돼요. 상장지수 펀드. 그래서 주식처럼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ETF를 직접적으로 가입을 하지 않는 한 증권사에서 판매를 하는 공모펀드는 인덱스 펀드가 그렇게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주식 운용하는 어플을 다운받았어요. MTS가 됐던 HTS가 됐던. 그럼 거기 안에서 샀다 팔았다는 인덱스 펀드 ETF를 가입을 하는데 증권사에 수익이 나요? 나요. ETF들은, 인덱스 펀드들은 장기 투자가 목적이지만요, 거기에다가 MTS 주식처럼 투자를 하게끔 바꿔놔버리는 순간 사람의 심리가 장기 투자인 걸 알면서 수익 나면 팔고 싶거든. 빠르게 단기 투자로 돈을 회전시키고 싶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회전을 할 때마다 증권사한테 이득이 되다 보니까 인덱스 펀드들은 ETF를 많이 탑재를 시켜놓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면은 인덱스 펀드는 뭐예요? 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그 국가의 경제지표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는 대표적인 게 S&P, 나스닥, 중국의 상해지수, 아니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코스피, 코스닥, 아니면 베트남 VN 지수, 아니면 인도의 센섹스 지수 등등등의 그 국가의 대표가 되는 지수들 있죠? 거기에 통짜로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나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애플, 구글, 아니면 테슬라 등등등의 이제 기술주들이죠. 그럼 애플이 망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나스닥이 망할 확률이 높을까요? 그렇죠. 애플은 한 개의 기업이지만 그 나스닥이라는 지수 자체는 그 나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기술 회사들이 주가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게 나스닥 지수인 거잖아요. 애플 하나 망한다고 하더라도 나스닥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결국에는 내가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국가의 경제 방향성에 투자를 한다가 메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혜정 씨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원금 손실이 무서워요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혜정 씨가 시간 투자만 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수익이 날 수 있다, 투자가, 하고만 하시겠어요? 할 수 있어요. 저는 투자를 처음 접하는 친구들한테 주식을 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의 대상은 국가의 경제에 투자를 해라 라고 얘기를 드려요. 우리 1990년도 코스피 1000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2600, 2700, 그리고 정치 리스크가 해결이 되면서 이제 이재명 정권이 들어오면서 얼마까지 간대요? 눈앞에 3000을 간다라고 하죠. 그럼 방향성 봅시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방향성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우상향으로 올라간다 그랬죠. 똑같아요. 지금은 코스피를 얘기를 드렸지만 1990년대부터 지금 2025년도까지 나스닥 지수의 방향성을 한번 봐보세요. 어마어마하게 가파른 속도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S&P 지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인도 지수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뭐냐면은, 방향성 자체가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곳에다가 투자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시간만 지키면 내가 무조건 이득을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모든 대표적인 인덱스 지수들은 대다수가 국가의 경제 발전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GDP 경제성장이라는 게 국민총소득이 매년 올라간다는 건데, 국민총소득이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그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해야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들 얘기가 나올 거예요. 올해 국가 경제 성장률 얼마나 된다예요? 신문에 요즘 자주 나오는데 막 2%대였던 게 0%대로 떨어졌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마이너스 성장만 아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1%가 됐던 2%가 됐던 3%가 됐던 퍼센테이지가 플러스라는 거는 기울기 값이 많이 올라가느냐 적게 올라가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방향성은 우상향이죠. 그러면은 결국엔 1%란다 하더라도 낮지만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는 걸 거고, 3%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매년 5%, 7%, 인도,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더 큰 폭으로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사실상 그 기울기가 높게 우상향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국가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국가의 그 경제도 상승과 하락의 반복이 있을 건데, 내가 이때 투자를 해가지고 이때 단기적으로 빼버리면 사실 의미가 없어 버리겠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국가가 경제 발전한다 하더라도 크게 발전을 할 시간도 없을 거고요. 그러면은 이 시간을 거쳐서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은 결국에 내가 시간 투자만 하면 무조건 수익이 날 수밖에 없겠네요. 그게 인덱스 펀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투자를 처음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국가 경제에 투자를 하는 인덱스 펀드에다가 먼저 접근을 하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내가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좀 더 디테일한 주식이라 됐던 뭐가 됐던 회전에 대한 수익률을 경험을 해보셔라 라고 얘기 드려요. 그래서 제가 일단 1차적으로 가져온 게 중국 펀드예요. 중국 펀드. 중국은 사실 미래의 가치를 되게 크게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라는 국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당원들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를 좌지우지를 해요. 그래서 아무리 자본주의적으로 그룹 회장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그 사람이 당원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당원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수직적 구조가 돼버린 거죠. 만약에 이러한 정치 리스크가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중국은 엄청나게 더 발전할 수 있는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중국을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미국이 됐던 베트남이 됐던 그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액티브 펀드는 아까 50개의 주식이 이제 뭉쳐있다고 했지만 저 인덱스 지수는 총 4곳에 투자를 하네요. 그조차도 홍콩 인덱스 혹은 우리나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추종 ETF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자산운용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펀드 매니저가 노아름 씨라고 잡혀 있는데, 노아름 씨가 직접 본인이 운영하는 펀드는 10개다라고 적어놨어요. 아까 전에 김효찬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20개의 펀드를 운영을 하는데 20개가 전부 다 액티브 펀드예요. 그러면은 본인이 매일같이 1000개의 주식을 봐야지만 그 수익이 나지만, 노아름 씨는 인덱스 펀드를 10개를 운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 사람은 하루에 몇 개의 주식만 보면 돼요? 10개의 주식만 보면 되는 거예요. 왜? 인덱스 지수는 한 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나스닥이 됐던 S&P가 됐던. 그렇기 때문에 노아름 씨가 운용을 하고 있는 저 인덱스 펀드는 당연히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다가 베이스인 거예요. 펀드라는 거는 제가 액티브 펀드가 있고 인덱스 펀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인덱스 펀드 먼저 시간에 투자하시는 것부터 먼저 경험을 하셔라가 메인인 거고, 만약에 내가 액티브 펀드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 액티브 펀드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기준을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서 본인한테 맞는 펀드를 설계를 하셔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펀드를 안 하냐면은 똑같아요. 주식을 여러 개 뭉쳐있는 게 제가 액티브 펀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직접 펀드 매니저가 되면 안 돼? 의 생각인 거예요. 주식 계좌를 오픈을 한 다음에 제가 주식을 종류별로 막 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전체적인 계좌 안에서 제가 운영을 해요. 떨어지는 놈 손절 쳐가지고 다른 거 넣고, 아니면 수익 난 거 수익 실현해가지고 넣고 돌리는 거야. 그러면은 결국에 이 주식 계좌를 내가 운영을 한다는 건 내가 직접 펀드 매니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내 손위에서 내 생각대로 굴러가는 거는 이 구조 자체, 액티브 펀드에 대한 구조 자체는 모든 사람들이 개개인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만 이 수익과 그리고 손실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질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한테 잘못된 운용 방식으로 손실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드린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들으셨다라고 하면은 하나예요. 상품은
내가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미래를 내 목적에 맞춰서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품은 효율적인 거일 수 있고 어떤 상품은 아닐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인덱스 지수하고 액티브 펀드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본인한테 맞는 것을 찾아서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